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4평 가격으로 33평 아파트를 장만한 40대 K씨 이야기, 그 2부를 한번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1부에서는요, 그 33평 아파트가 9층, 20층 건물의 9층짜리가 왜 7억 4천에 나왔는지, 이런 매물이 진짜 있을까? 왜 나왔을까? 고민하다가 한번 파헤쳐보자. 여기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이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연결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답은 늘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요, 해당 매물에 광고를 올린 부동산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거기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손님 중에 해당 아파트를 꼭 사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십니다. 공동주개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요, 수수료는 저희 거는 받지 않을게요. 모두 사장님한테 드릴게요. 그러니까 양타 드릴게요. 그리고 계약이 성사되면요, 추가로 사례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사례를 더하겠습니다. 이렇게 파격적으로 제안을 했죠. 중개 수수료도 제 것까지 다 드린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계약이 성사가 되면 추가로 사례비까지 주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쪽 부동산 사장님은 공동중개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요즘엔 비수기잖아요. 비수기라고 하기보다는 아파트 거래가, 주택 거래가 좀 보합 상태로 정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장 입장에서는 렐름, 오케이, 공동주개 가능해요. 이렇게 이제 됐겠죠. 처음에는 그 사장님도요,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이렇게 경계의 눈빛을 좀 보냈었는데요. 저의 정중하고 간절한 태도에 인해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가지고요, 해당 매물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역시 제가 생각했던 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역시 임차인이 살고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입주가 안 되는 그런 매물이었죠. 집주인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올해 5월 말까지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게 문제였던 집인 거죠. 해당 아파트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30에 임차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임대인은 집을 내놓으면서 집이 팔리면 이사를 나가주었으면 한다는 말과 약간의 이사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사비 금액 문제로 서로 감정이 상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집 보여주는 것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설령 집이 팔린다 해도요, 계약 만기 때까지 사는 것은 당연하고, 갱신 청구권, 그 무시무시한 임대차 3법,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가지고 앞으로 2년을 더 살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요, 7억 4천. 야, 1층도 7억 5천인데 9층이 7억 5천. 역시 가격만 놓고 보면 누구나 욕심을 낼 만한 집인데요. 집 내부도 볼 수 없고요. 앞으로 2년 5개월 동안 실거주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쳐다만 보다가 이내 목이 아파 이렇게 포기하고 마는 물건이 되어버린 상태의 집이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요, 수도권,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맞벌이 직장인들의 실수요가 많은 단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매매에서 실수요가 중요한데 집을 사도 앞으로 2년 5개월 동안 입주하지 못하고 기다려야만 하는 조건의 집이기 때문에 실입주자들은 접근할 수 없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집은 투자자가 이제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요. 투자자도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은 집이에요. 왜냐면요, 아파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시세 차익형 부동산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요, 월세를 많이 받는 것보다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가지고 초기 투자금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증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7억 원 이상이 필요해요. 7억이 넘는 돈이면요, 서울에도 투자할 곳이 제법 있기 때문에 굳이 투자 목적으로 해당 아파트를 매수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죠. 이렇게 해당 아파트는 실입주와 투자 목적에 대한 메리트를 모두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요, 쉽게 팔리지 않고 있는 물건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해당 매물은 그림의 떡이 된 상태였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점점 흘러갔습니다. 이대로라면 매도자는 가격을 더 내릴지 아니면 양도세 비과세를 포기하고 매물을 거두어 드릴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과세되는 세액이 크면 클수록 고민의 깊이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고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요, K씨에게 7억 4천만에 나온 이 매물을 매수하라고 권했습니다. K씨는
지금 당장 실입주가 안 되는 집을 사게 되면 자신들은 어디서 거주를 하느냐며 저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K씨에게 해당 아파트에 실입주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사겠냐고 물어봤습니다. K씨 대답은 당연하죠. 당연하죠. K씨와 저는 그래서요, 정식으로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요, 본격적인 작업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동산 사장님의 도움으로 해당 임차인을 이제 만날 수 있었거든요. 임차인은 이제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만기가 5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한다고 해도 자신의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요, 칼자루를 이미 임차인이 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임차인의 손이 다른 것을 쥘 수 있도록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요, 가장 어려운 일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쉬운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결국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더 꼬이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본질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감정 대립으로 인해서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게 꼬이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에게 현재의 소유자, 그러니까 매도자가요, 왜 감정이 상했는지를 넌지시 물어보니까요, 앞서 말했듯 결국 이사비 때문이었거든요. 임대인은요, 임차인에게 이사비로 200만 원을 제안했다고 해요. 근데 임대인이 해당 아파트를 처음 매매로 내놓았던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2달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세 계약 만기 7개월 전이었죠. 즉, 그 당시에는 월세 계약 만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가 실입주를 이유로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사비를 다소 타이트하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보증금 3천만 원에 보증금 3천만 원인데 이사비로 200만 원 정도 주면 이건 섭섭지 않게 내가 충분히 고려해 준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임차인은 이와는 생각이 전혀 반대였죠. 어차피 한 달만 지나면, 그래서 계약 만기가 6개월 이내 범위로 들어오게 되면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을 더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소 소액인 200만 원을 받고 이사를 하는 번거로움보다는 차라리 그냥 2년을 더 사는 게 훨씬 나아 보였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주변 월세 시세도 조금씩 올라가지고요, 비슷한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월세를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는 올려서 가야 하기 때문에 이사비로 그래도 한 500 정도는 받아야 이러한 번거로움과 추가 비용 등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500만 원을, 이사비를 500만 원으로 역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제안을 들은 임대인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임차인의 감정을 건드린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보증금이 3천만 원의 월세를 살면서 이사비로 5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너무하다. 200만 원 이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협상 테이블에서 벌떡 일어나서 가버렸대요. 임차인이 이 말로 인해서 이사비의 액수도 이제 마음에 이제 성에 차지가 않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상했던 건 보증금 3천만 원의 월세를 살면서 네가 감히 나한테 이사비 500만 원을 요구해? 여기에 이제 빈정이 상했던 거죠. 감정이 상했던 거죠. 그래서 보증금 3천만 원의 월세를 살면서 여기서 자존심이 크게 상해가지고, 나 저 사람하고 나 얘기 안 해. 나 그냥 살 거야. 눌러 앉을 거야.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요, 임차인을 만나본 결과, 임차인은요, 나름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대화가 어쩌면 쉽게 통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요, 표면상으로는 임차인이 상한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과, 또 내면적으로는 어차피 언젠가는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물을 얻고 이사를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이 거절하기 힘들 만큼
파격적인 제안을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임차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기간,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잔금 때까지 이사를 나가신다고 하면 1,000만 원. 1,000만 원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거절하신다고 하면 저희도 이 집과 인연이 아닌 것으로 알고 매수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입주가 가능한 다른 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차인이요. 본인이 잘못 들은 줄 알고요. 다시 저한테 물었어요. 1,000만 원이요? 깜짝 놀랐겠죠. 너무 파격적인 금액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예라고 짧게, 그리고 최대한 부드럽게, 정중하게 이렇게 안 하고요.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죠. 정중하게. 이렇게 임차인과 저와의 그 협상은요, 굉장히 쉽게 타결이 됐어요. 저는 임차인이 번복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내용을 담아서요, 확인서를 작성하고 약속한 1,000만 원은 임대인이, 그러니까 매도자가 매매계약서 작성이 정상적으로 끝나면 바로 이체 주는 것을 약속을 하고 이렇게 이제 협상을 마무리 졌거든요. 제가 월세 임차인과 협상이 수월했던 이유는 물론 생각보다 많은 이사비를 제한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최근에 전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월세는 덜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전세 임차인들은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시세대로 많은 금액을 증액해 주거나, 만약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격에 맞춰서 급지를 낮춰서 수직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물론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 해도요, 2년 후에는 2년 후에 수직 이동은 불가피하지만요, 어찌됐든 간에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갱신 청구권 사용을 해서 최대한 시한부라 하더라도요, 시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월세 경우에는 좀 달라요. 다소 달라요. 왜냐면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요, 약간의 월세 증액만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아직은요, 비슷한 급지로 수평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름 합리적인 해당 월세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생각보다 조금 빨리 이사를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이사비로 1,000만 원을 받는다면 결코 경제적으로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못 먹는 감은 없어요. 그러므로 일단 한번 찔러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임차인하고 이제 협상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매도자를 만났죠. 부동산에서. 그래서 칼자루를 이미 임차인에게 빼앗기고 양도세, 비과세 기일에 쫓기고 있는 매도인은요, 다소 불리하고 초조한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대세 판단이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는 또 가격 협상에 들어갔죠. 이미 7억 4천만 원이면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됐지만, 그래도 저는 아래와 같이 매도자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임차인에게 주려고 생각했던 이사비 200만 원만큼 깎아주세요. 매매가를. 물론 저 입장에서는요, 그 상황을 충분히 그 판세를 읽었기 때문에 가격을 더 깎을 수도 있었지만요, 이게 지도요, 코너에 몰리면요, 고양이라도 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발 물러서서 200만 원만 깎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3평 아파트를요, 해당 아파트를 7억 3,800만 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매도자는요, 처음에 임차인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이사비로 500만 원을 약속했다고 하면 아마도 매도가를 더 높여서 매매를 성사시켰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 기간에 쫓기지 않고 또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욕심은 욕심일 뿐입니다. 욕심이 크다 해서요, 그 욕심을 모두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이 적정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신이 얻으려 하는 만큼 상대방에게도 그에 비례해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최선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조금 비우고요, 그 자리에 욕심 대신에 생각을 채워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K씨는요,
해당 33평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7억 4,800만 원을 썼습니다. 매매가 7억 3,800만 원에 임차인 지원비 1,000만 원. 그래서 7억 4,800만 원을 샀죠. K씨는 이렇게 해서 20평대 가격으로 같은 단지에 30평대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 절충했던 200만 원은 아까 처음에 제가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추가 사례비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200만 원은 해당 부동산 사장님께 약속했던 추가 사례비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일단락 지었는데요. 우리는 이 KC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짧게 한번 빨리빨리 말씀드려 볼게요. 세상에는요, 못 먹는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찔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기 좋은 감은 가격이 비싸요. 그러나 썩은 감은 가격이 싸거든요. 이거는 저거 썩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못 먹는 거야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한번 찔러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양은 안 좋은데 맛은 더 좋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찔러는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세 차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요, 나중에 매도할 때를 좀 고려해가지고요, 월세보다는 보증금에 좀 더 비중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보증금이 너무 없다 보면,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당장 월세 50만원, 100만원 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팔 때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한동안 팔 거 아니야, 계속 보유할 거야,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팔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너무 낮게 받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투자자가 살 때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증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보증금을 낮추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어떻게 보면 메인 포인트죠. 누군가에게 협상을 위해 제안을 할 때는요,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을 만큼 파격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제안은 파격적으로 해라. 그런데요, 이게 파격적으로 하면 그만큼 내가 먹는 게 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손해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파격적으로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요, 결과를 성취하게 되면 이게 크기만 약간 줄었을 뿐이지 결과물을 얻지 못한 것보다는 훨씬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떼어주고요. 그 과감하게 내가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할 때는 파격적으로 하셔라. 내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무주택자에게 1주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1주택은 투자가 아니라 단지 인플레이션 해지용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꾸 무주택자분들이 타이밍을 재세요. 아까 K씨도 그랬잖아요. 요즘에 좀 부동산 시장이 정체기인 것 같으니까 2, 3년 더 모아? 이렇게 또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집 사는 시기를 자꾸 미루시는데요, 저는 이거 별로 안 좋다고 보거든요. 특히 무주택자일 때는. 왜냐면요, 무주택자들은 거의 대부분 본인이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다고 말해요. 그런데 자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자체가 투자 목적으로 더 접근하려는 마인드거든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더 가미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거주도 그리고 투자에서도 점점 멀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부동산에 대한 인연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특별한 악재만 없으면, 특히나 무주택자라고 하시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내 집 장만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자산을 좀 넓혀가시고 거주의 안정도 좀 도모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5번째는요, 제발 본질과 상관없는 말들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까 이 매도자가 그랬잖아요. 괜히 보증금 3천만 원 살면서 무슨 이사비로 500만 원 이렇게 약간 빈정대는 말투로 자존심을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일을 굉장히 꼬이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본질과 상관없는 내용이었어요. 이사만 나가주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해결을 못했거든요.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한 일을 하실 때 특히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본질과 상관없는 내용의 말들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상당히 좀
길었습니다. 길었지만 여러분들께 좀 많은 내용, 많은 의미를 전달하고자 이렇게 좀 영상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참 많은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사례였던 것 같아요. KC 사례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